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오늘은 중장기 시황, 오랜만에 시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IT 장세는 과연 끝난 것인가? 그리고 과거 주도 업종 섹터 분석을 통한 미래 주도 업종 섹터를 한번 예측해 보자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빨리 해서 강의 시간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국 달러 금리 인상과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인데 첫 번째 이제 미국의 달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원화 또한 약세의 흐름보다는 강세의 흐름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겠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엔 시장의 돈들이 결국 달러로만 계속 돈이 들어오면서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고 신흥국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이 인내심을 가지겠다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시면 금리 인상이 좀 천천히 올라가서 대선까지 가야만 재선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을 10월 달에 죽인 것도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왔고요. 우리 시장을 다시 살려낸 것도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보면요. 지금 뭐 미국 북미 북미가 지금 뭐 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북미 협상보다는 미중 간의 협상이 훨씬 더 중요하죠. 북미 협상은 그 밑에 이제 대외적인 변수 요인으로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뭐 대북 제재 뭐 핵을 포기해서 뭐 대북 제재 완화로 가서 뭐 인프라 관련 뭐 철도, 그리고 뭐 도로, 뭐 이런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뭐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 뭐 주가는 당연히 그런 꿈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당분간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좋아지려면 한참의 시간을 걸립니다. 따라서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 네, 그 말씀에 제가 답을 드렸었죠. 그 업종은 바로 여행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깃발만 하나 꽂으면 바로 여행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제 꾸준히 외국인들의 여행을 계속 장려를 해서 우리 북한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저희 국가를 방문해 주셔서 즐겁게 그리고 좋은 추억을 남기셔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북한 괜찮더라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행 쪽에 수요 만약에 이렇게 좋아진다면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행을 가려면 외국인이 결국 인천공항을 통해서 뭐 대한항공이든 항공사를 통해 들어와서 뭐 평양까지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행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뭐 일반인들이 그걸 뭐 다 자세히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할 시간도 없고요. 어쨌든 큰 그림을 보시면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협의를 분명히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국 기업 첨단 기술 이런 우선시 한다는 중국의 목표를 미국이 조금 때려주는 거죠. 미국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 12년 동안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전투기가 하나 있는데 이 전투기를 중국이 엔진 개수만 다르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거 그냥 내비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중 간의 이런 무역 간의 그런 협상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불합리한 조건으로 중국과 협상을 무역을 했었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이유를 대고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첨단 기술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한번 중국을 때려잡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자국 기업을 우선시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한번 태클을 딱 걸어주면서 이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한국 증시가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조정을 받았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중국의 이런 폭주를 미국이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한국이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을 이용해서 물론 뭐 미국이 알아서 한 거겠지만 형을 이용해서 중국을 한번 때려주는 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나쁠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번 협상이 파기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 절대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파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 쪽으로 갈 것이고 그 합의가 이뤄내기 전에는 최대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이즈는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합의 쪽으로 간다면 이번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선물 옵션에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장 막판에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급등의 그런 모양새가 오늘은 약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중국과의 문제가 없으면 시장은 또 다시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현재도 주가가 1월 동안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싸다. 여전히 싸다. PBR이 1배가 채 되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떻죠? 미국 시장 PBR은 어떻죠? 3배가 넘어가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대단히 싸다. 그렇게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미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관세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6월 이후에 했었죠. 사실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아졌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히지 못하고 개파락을 딱 하면서 여기까지 200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장중에 2000포인트를 깨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충분한 언더슈팅 과정에 있다. PBR 자산가치 0.85배 미만으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죠. 이 개파락 다시 지우고 볼까요? 이 개파락한 구간까지 지지를 받으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여기까지는 여기가 대충 보면 2350포인트네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속도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중 간의 그런 무역 협상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올해 최대 2500포인트까지도 한번 증시가 도전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욕심이라고 보면 올해 증시는 이제 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발언에 대해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 부분을 만회를 하면서 박스권 라인이 2100포인트에서 한 2350포인트 안팎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증시가 2019년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증시는 뭐 예측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고 시향을 여러 부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측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의미는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뭐 굴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예측을 하고 주식 투자에 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해준다면 이 안에서 차라리 주식 투자자들은 증시가 박스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안에서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실적이 좋아지고 이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종목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된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도 섹터를 보면요, 이제 대공황 시절에는요, 이제 인프라 철도 섹터가 거의 철도가 거의 주도 섹터로 장기적으로 구상을 했었죠.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이제 군수 산업이 성장을 했었고요. 그다음 5.1 시대에는 이제 건설, 중동의 건설 부분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90년대에 본격적으로 보시면 이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신무기가 창궐이 되면서 이제 PC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꿈틀꿈틀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주와 자산주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90년대에는 지수는 상승을 하지 못했던 시기인데요. 이 90년대에 외국인들이 우리가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라는 것으로 당시 뭐 90년대 이전에는 뭐 한국의 주식 투자들이 뭐 가치 투자라는 거, 뭐 PBR, PBR, 뭐 ROE, EPS 뭐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거의 다 감으로 투자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약간 원시 시대급으로 투자를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PBR이 그 당시는 뭐 PBR이 1, 2, 3 이런 수준의 이런 성장주가 PBR이 1, 2, 3. 예를 들어 태강산업 같은 당시에 그 PBR이 1, 2, 3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SK텔레콤도 PBR이 5 미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산가치 PBR도 0.5 미만인 종목들이 상당히 수두룩했었는데 그러한 종목들만 외국인들이 골라서 투자를 하면서 종목 상승을 크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요, 이제 인터넷, IT 버블이 일어났었죠. 그 휴대폰이 등장하고 이런 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특히 뭐 새로운 기술 같은 종목들이 뭐 100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런 IT 버블이 한번 일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직장인인데 뭐 몇천,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뭐 2억, 20억이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그 뒤로 이제 소식이 이제 끊긴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소문에는. 그 다음에 이제 포털 관련주, 이제 인터넷 포털이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뭐 다음, 네이버, 뭐 라이코스 또 뭐 있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네이버 하나만 살아남아서 가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이 2000년대에 100배의 상승을 이뤘죠. 100배. 그래서 이렇게 없는 시장, 없는 시장. 기존에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장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최저점 대비 이런 다이나믹한 상승을 이뤄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없는 시장인데 새로운 시장으로 어떤 신무기가 문명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것인가를 항상 초점을 맞춰서 그 내에서 시장 지휘력 내에서 최고의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만이 주식 투자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기 투자할 때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정확하게 전략을 잘 잡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하고 본격적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을 시키면서 설비 투자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아니면 우리 기업이 돈을 벌기 어렵겠다 하고 너도 나도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동량이 폭등을 하면서 물동량 폭등을 통해서 조선, 해운, 건설, 철강 그다음에 뭐 대체 에너지까지 뭐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상승을 하는 말 그대로 증시의 대세 상승을 이뤘던 그러한 시기로 기억되고 있죠. 보시면 연봉으로 보시면 이 시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2020년대 중반에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것인데 그렇다면 과거처럼 조선 해운 이쪽이 과연 100배 이상 상승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정도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비 투자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태동이 되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운반하는 것들이 꼭 바다를 통해서만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비 투자 사이클은 반드시 오고요. 뭐 꼭 100배가 아니더라도 최소 5배 이상은 충분히 상승을 하겠죠. 만약 이 설비 투자 사이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래서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후반에는 금융위기를 맞이하고요. 이 원래 설비 투자 사이클이 2011년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2011년까지 진행되던 그 사이클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아니 금융위기가 2008년 갑자기 그게 왜 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눌렀다가 다시 2011년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증시는 마감을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금융위 이후에 추가로 이 설비 투자 사이클에 포함된 섹터가 자동차, 화학, 정유 섹터였죠. 그래서 설비 투자 초창기에는 물동량 증가를 통해 조선, 해운 이쪽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물동량을 움직이면서 건설, 철강, 그리고 대체 에너지까지 큰 다이나믹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 주자로 자동차, 화학, 정유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최대한 지금 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초반대 보면 그리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2011년까지 이 대세 상승을 통한 설비 투자 사이클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1년 이후에는 경제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던 거죠. 아니 설비 투자 이미 다 끝나고 투자 다 했는데 경기가 더 좋아질 수가 없던 구간이었죠. 그래서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지금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분명히 하강 국면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하면 반짝 올랐다가 경제가요. 왜냐하면 또 한국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업황 특정 업황이 반짝 좋으면 이제 반짝 올라갔다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지금까지도 하락 국면이 맞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2011년부터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초반에는 바이오가 이제 상승을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뀌면서 바이오가 이제 갔었죠. 그리고 이제 2010년 중반에는 화장품, 2014년 화장품 보시면 아모레만 보면 되겠죠. 이때죠. 2년 동안 여기가 10만 원에서 41만까지 쭉 2년 동안 큰 상승을 했죠. 이때 이제 2015년 말미에 뭐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에 열광한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입혀서 여기서 이제 세력들은 많이 팔고 떠나고 지금까지 4년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기업들의 적정 성장선이 이 성장이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갑자기 호황 국면을 맞이하고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를 입히면서 오버슈팅하는 그런 국면이 있죠. 한센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이제 인테리어 열풍이 불면서 이 당시 오버슈팅을 하고 다시 적정 주가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습니다. 주가는 기업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냥 이 상태로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은 그 이전에 설명을 조금 드렸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후반 지금이죠? 후반 2016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 사이클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5G, 전기, 전자, 전기차, 2차 전지 5G를 한 번 더 썼네요. 이 정도 흐름에서 2019년도가 마감이 되지 여기서 이제 OLED도 있습니다. OLED 쪽 그쪽으로 그 이전에도 2019년 유망 섹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초반 이제 2020년 초반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당연히 계속해서 4차 산업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5G,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사물, 인터넷, VR, AR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대 초반에 이제 4차 산업 사이클의 버블이 끝나면 다시 이제 반대로 굴뚝 장세가 2020년대 중반부터 설비 투자 사이클 20년 사이클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다시 한번 바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을 연결을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받아주려면 5G 세상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4차 산업이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5G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5G가 속도는 빠른데 그런데 이 바깥쪽으로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벽이 하나 있으면 막히거나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게 일단 크게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고 스몰셀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5G 시대에 반드시 올 미래 중에 하나가 5G 시대인데 이 5G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통신 3사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증권사에서 아무리 5G 시대 통신주 투자, 적극적인 투자, 목표가 뭐 얼마 이렇게 해도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네, 통신 장비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통신 장비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스몰셀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거기 이 스몰셀 스몰셀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최고의 종목을 선정해서 적어도 2020년, 2021년까지는 계속 들고 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종목들을 뭐 오늘처럼요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증시가 갑자기 하락을 해서 같이 하락을 해서 좀 눌러줄 때 있죠. 눌러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여서 그렇게 보유를 해 나가시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렸죠. 2020년 초반에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 것인가. 계속해서 4차 산업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G 시대가 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반도체가 이제 심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아마 통신사처럼 개통을 해야 될 겁니다. 개통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모든 자동차에 심어지면서 모든 사물, 자동차도 사물이죠. 모든 사물에 전기 전자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밖에 전기차 거의 안 돌아다니죠. 자율주행차 거의 안 돌아다니죠. 이렇게 안 돌아다닐 때 투자를 하고 전기차든 자율주행차든 대중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매도를 고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을 보면요. 이제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래서 이 부분의 경쟁력은 워낙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구글이 데이터 센터에 15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쌓일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는 생기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석유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지금 구글이 15조 원인데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도 모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죠. 적어도 몇 조 원 이상은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스마트카, 스마트 가전, 사물 인터넷 여기가 전기 전자화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엄청난 데이터들을 과연 서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시장 또한 과거 업황처럼 PC와 스마트폰 사이클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조정은 하되 죽지 않는다. 앞으로 반도체 시황 자체는 2018년 조정이었죠. 조정은 하되 또 조정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월봉상, 연봉상 흐름을 보면 우상향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우상향할까요? 그러면 일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월봉상, 연봉상 보면 굴뚝 장세가 2020년대 중반 굴뚝 장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투자를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반복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대 초반에 어떤 장세가 펼쳐질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제 콘텐츠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도입돼서 사람이 운전대에서 개방이 된다면 그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사람들은? 여기에 새로운 문화가 탄생합니다. 새로운 공간 하나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 공간에 제품이든 서비스든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엄청난 대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그 보통은 컨텐츠를 수요하는 그러한 뭐 흐름이 보이겠죠. 그 안에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같이 게임을 하거나 또 증강현실로 뭐 어떤 뭘 하거나 그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놓으면서 생긴 그 시간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 저는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대중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물론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가겠지만 과거처럼 훌륭한 재테크가 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이제 거기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잠도 자고 이러한 뭔가 새로운 집 같은 움직이는 집이죠 이거는. 움직이는 집이죠. 예. 이러한 신모기가 인류한테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이 부동산처럼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집에 과연 사람들이 앞으로도 21세기에도 집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내년부터 이제 3D 센싱 카메라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올해부터 양산 체제를 들어가는데 애플이 들어가면 결국 소니나 LG 이노텍 쪽에서 물량을 받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 이쪽도 이제 자본금의 50%가 되는 자본금의 50% 이상이 되는 그러한 대규모 투자를 했죠. 이 대규모 투자를 과연 애플과 사전에 어떤 사인이 없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는 보통 보면 이제 반도체 사업부, 포도폰도 여기 스마트폰 쪽이죠. 반도체 사업부, 그다음 스마트폰 쪽, 그다음 올레드, 그다음 이제 가전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결국 폴더블 폰 쪽들이 올해 어느 정도 뭔가 좀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정도의 흐름은 보이지 않을까. 아마 삼성이 이번에 폴더블 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쪽이 이미 포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폴더블 폰을 잘못 만들어 보면 이미 스마트폰 쪽은 거의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레드 쪽입니다. 올레드는 뭐 TV뿐만 아니라 다른 쪽 디스플레이도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이 올레드 쪽에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올레드 쪽에서 삼성과 LG에 빌붙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네요.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대 중반에 4차 산업 장세에서 다음에 이제 굴뚝 장세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중반부터 이제 2030년 정도까지 굴뚝 장세가 돌아가서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가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런 게 올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중간에 그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메가톤급 위기가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전반적인 큰 그림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IT 장세에서 그 다음엔 다시 굴뚝 장세로 갈 것이다. 이때 근데 IT 장세가 초호황을 이룰 때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굴뚝이냐고. 그럴 때 이제 투자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잡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5G 시대가 반드시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제 흐름이 이어지면서 데이터 센터까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게임, AR, VR 이쪽에 아직 태동하지 않았는데 이쪽에 AR, VR 쪽에 성인물 시장이 지금 막 엄청난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성인물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얼마만큼 이제 규제를 하느냐 이 부분은 또 달려 있는데 하여간 지금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지금 시장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과연 그런 AR, VR 업체들 중에서도 분명히 성인물 시장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이쪽 AR, VR 쪽에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이쪽은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계좌에 넣어주시면 상당히 좋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 부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컨텐츠 회사 세 가지 들어보면 CJ ENM,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J 컨텐트리 뭐 이런 컨텐츠 회사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상당히 비싸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비싼데 저평가 되기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주가가 조금 눌러줄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9만 원이 빠졌을 때 그때는 담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었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스마트카 시장이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겠죠.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대한민국의 강점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 SDI, LG 화학이 있는데 이쪽은 2차 전지 수혜를 온전히 입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회사가 2차 전지 매출이 80%예요. 그 회사에 차지하는 비중이요. 이런 종목들은 2차 전지 시장이 열리고 업황이 개선이 되고 호황을 이루면 주가는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가겠죠. 스마트 가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가 안 되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사활을 걸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겠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스마트 가전,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 스마트 시티, 그다음 이제 스마트 홈. 네, 이쪽으로 이제 스마트를 다 스마트화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올해는 그래서 폴더폰, 그다음에 OLED 쪽. 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로 보시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를 해서 헬스케어 쪽, 제약, 바이오 쪽, 바이오보다도 제약 쪽에 네, 좀 신경을 써서 네, 뭐 굳이 뭐 올해 투자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은. 네, 근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올해 제약 쪽이 조금 작년에 하락이 좀 심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매력적으로 바뀐 제약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또 저가에서 사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뭐 예를 들어 뭐 신라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종목 임상실험 암을 정복한다는, 저도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라제 정말 잘 돼서 임상실험도 성공하고 해서 진짜 암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임상실험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심지어 그 회사 대표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따라서 이쪽 투자는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도다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지켜서 내가 이 돈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그러한 비중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모를까? 이쪽 바이오 쪽에 지금 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상당히 다시 한번 그 포트폴리오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IT 쪽이요 실적이 아직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조정은 하되 죽지 않는다. 지금은 뭐 굴뚝주들 있죠. 조선, 해운, 건설, 철강 뭐 이런 쪽은 2020년대 중반을 생각하고 지금 조금씩 저가에서 모아나가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쪽보다는 IT 쪽, IT 쪽 중심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에서도 OLED나 폴더폰 이쪽 중심으로 지금은 포트가 구성되어 있으면 훨씬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 민감주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통한 그런 우려감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분명히 반등해 줄 겁니다. 그리고 1월에는 제가 경기 방어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분명히 증시 흐름이, 만약에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IT는 IT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 비유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는 트레이딩으로 활용할 거 아니면 뭐 이제 뭐 대세 상승 경기 민감주가 간다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아니면 내가 2020년대 중반을 보고 저가에서 조금씩 모아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은 조금 더 IT 쪽에 치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제, IT가 갈 수 있는 모든 전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갑자기 문제가 일으키거나 아니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파기되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흐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를 그냥 다 파토낼 리가 없겠죠. 재선 생각이 없다면 모를까.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트럼프가 재선을 노린다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합의를 잘 이뤄낼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올해는요, 제가 신흥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 이미 바닥에서 출발을 했는데 2019년 증시가, 그죠? 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예, 모든 거의 악재는 거의 다 받았다. 예, 그리고 한국 증시 여전히 싸다. 예, 물론 뭐 2019년 1월 초만큼 싸지는 않지만 여전히 싸다. 2019년 1월은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은요, 내가 2차 전지 종목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2차 전지 쪽이 조금 많은, 그리고 이제 실적이 조금 받쳐주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추세. 네, 이런 쪽으로 종목 하나를 선정하셔서 2차 전지 쪽도 반드시 포트에 하나 넣어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도 하나 포트에 넣어서 가져가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은요, 아마 잘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더 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폴더블 폰 반응이 좋으면요, 애플이 폴더블 폰에 다시 진입을 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폴더블 폰이 성공을 하면 그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있겠죠. 예, 그런 관련 장비주들이 2차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 부분이 성공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두시라.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이 반도체 이쪽은요, 실적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주가는 실적 따라 움직인다고 했었죠. 하지만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뭐 전기, 전자, 반도체 이런 업황과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은요, 예외입니다. 예외. 실적 따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주가는 실적 따라 움직이지만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섹터들은 실적 좋아 투자했는데 보니까 고점에서 투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뭐 정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크게 관련은 없지만 만약에 그 실적이 좋아 샀는데 거기에 고점에서 왕창 사버리면 한 1, 2년은 더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7년 말에 이런 반도체 관련 섹터에 왕창 지르신 분들은 2018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조정은 하되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2018년 지금 반도체 이런 관련 장비나 이런 소재나 이런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바닥은 이제 잡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타는 섹터는요, 실적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반대로 파도를 잘 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OLED 쪽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LED 쪽에서 삼성과 LG에 빌붙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직 월간지에서는요, 삼성에 빌붙어 있는 종목들은 아직 삼성에 빌붙어 있는 종목은 아직 제가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오면 제가 월간지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LG에 빌붙어 있는 종목은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90% 이상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올레드 쪽이 LG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LG가 올레드 쪽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목표 가지고 있죠 이미. 반드시 이 종목도 나중에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눌러줄 때마다 주식을 사서 모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삼성에 빌붙어 있는 종목 올레드 쪽에 하나, LG에 빌붙어 있는 종목 올레드 쪽 하나, 그렇게 또 포트에 하나씩 편입을 해도 마음이 좋겠죠,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은
일단 기존의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에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지만 이 올레드 쪽은 아예 없는 시장, LED에서 올레드로 바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예 전혀 새로운 시장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늘 새로운 시장, 기존에 없던 시장을 상당히 좋아하죠. 과거에 뭐 SK텔레콤처럼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긴 하지만 좀 끊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반복해서 꾸준히 청취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